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욱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천재 발명가.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브스에서는 최상의 생각 기계라고 불렸고, 그리고 토머스 에디슨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극찬을 받은 퓨처리스트죠. 예, 미래학자이고 동시에 어떤 발명가, 컴퓨터 과학자, 그리고 또 기업가. 예, 지금 구글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 다음에 그런 인공지능 과학자로 아주 유명하죠. 특히 여러분 아마 그 구글의 이 딥마인드에서 만들어낸 바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고죠. 네, 이세돌 구단과 또 대국을 겨뤘고, 그래서 이 소위 기계 지능이 이 바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심층 학습이라 할까요? 예, 딥 러닝, 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 학습에 대해서도 새롭게 아주 알게 됐죠. 굉장히 큰 아주 어떤 세계적 이벤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그러죠. 레이먼 커즈와일, 커즈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지만, 예,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알파고와의 대국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많이 얘기되는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Singularity라고 하는데, The Singularity is near 그래가지고 특이점이 온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라고 해서요. 제가 무슨 여러분 사실 어떤 편견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직접 이 레이 커즈와일의 책을 저는 좀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사서 탐독할 만한 책은 아니고, 좀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진짜 SF 소설 같은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을 끼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이 마음의 탄생이든 21세기 호모 사피엔스든 아니면 특이점이 온다 이런 책들이 결국 읽어보면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말 스토리텔러죠. 예, 그리고 수많은 어떤 좀 혹할 만한 그러한 도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고개가 갸우뚱대는 강한 인공지능,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강한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건 아주 인공지능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굉장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논의지형에서 이 레이 커즈와일이 정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해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안내문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지점, 그러한 시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거는 어떤 수학이나 또는 우주 물리학 이런 데서 쓰이던 용어인데, 사실 이런 아주 전문 용어들을 막 갖다 쓰는 거는 상당히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아주 주특기였죠. 그래서 이제 지적 사기 이래가지고
뭐 아주 그런 어떤 아주 전문 용어들을 철학에서 마구 갖다 썼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칼이라는 사람의 그 지적사기라는 아주 유명한 또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기 특이점도 그런데 하여튼 뭐 이 특이점 가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 특이점 가설. 이 레이 커즈와일의 가설인데 사실 뭐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를 갖다 레이 커즈와일이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특이점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속한 기술 변화, 기술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커다란 단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인류의 기술적인 대전환을 예고하는 이러한 판단의 기조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기술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고 기술의 역사를 볼 때 기술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이게 이제 지수 함수적 폭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레이 커즈와일은 자기가 직접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기술 진화의 이론인데요. 뭐 우리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본인이 직접 그러한 어떤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이점 가설이 갖고 있는 핵심 근거들, 뭐 많은 논의들을 보면은요, 이 특이점 가설과 관련된 것은 결국 이 레이 커즈와일의 책 제목에서도 얘기하지만 특이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특이점의 어떤 도래 시기에 대해서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예, 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 2050년이라 그랬다, 2045년이라 그랬다, 아니다, 뭐 2030 몇 년에도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치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넘었죠. 어찌됐든 재림의 지연이 뭐 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주 대표적인 세계 종교가 된 걸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 특이점 가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꿰뚫어봐야 하는, 통찰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좀 전략에 속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그런 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그 핵심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이점 가설, 기술적 특이점의 어떤 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 원리들, 정말 아주 그냥 그 바닥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진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윤리 및 정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기 책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도서 좀 봐주시고요. 이 레이 커즈와일은 48년생이죠. 워낙 이 이력이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정도로 아주 우수한 어떤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정말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소설 같은 얘기를 하겠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어쩌면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과연 이 특이점 가설이 정말 공상이냐, 아니면 과학이냐, 그러니까 어떤 미토스냐, 신화냐, 아니면 로고스냐, 논증이냐, 증명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특이점 가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일까? 그 저희는 뭘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괜히 음모론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갈 능력은 안 되고, 어찌됐든 좀 합리적 의심은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뭐 TV에서 계속 이제 회자되는 뭐, 얼론 머스크라고 하는 스페이스X, 예, 이 사람이 아주 그 테슬라의 어떤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뭐, 하여튼 입방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말 한마디에 뭐,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사기꾼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 비트코인 관련된, 예, 뭐, 하여튼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용어는 뭐냐면 그 머스크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상당히 이게 뭐 요동을 치고 있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지금은 사실 그 지금 청년 세대가 뭐 딱히 이렇게 그 뾰족한 수가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소위 재테크라고 했을 때 어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쪽에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보통 이런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뭐 암호화폐 이런 쪽에서 뭐 우리가 어떤 시장을 분석한다든가 차트를 분석하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냥 뭐 최고 경영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엄청난 돈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이거 굉장히 그 불안정성의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그 계속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예. 도대체 이게 뭘 또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에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과제 1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테크노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 이 테크놀로지에 기반해 가지고 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예측이라고 하겠죠. 예, 뭐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예, 신빙성도 있어 보이고 왜냐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고요. 예. 굉장히 뭐 얘기 들으면 뭐 전문가니까 뭐 우리 굉장히 그 전문가 주위에 상당히 그 뭐 일종의 어떤 존경심이나 경외감 이런 것조차 우리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잘 안 맞죠? 예, 잘 안 맞습니다 원래. 예,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잘 맞질 않아요. 근데 테크노 예언자 레이 커즈와일이 이 진화의 역사를 6시기로 개념화했습니다. 이거 아주 뭐 길게 얘기해요. 예, 아주 뭐 도대체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까? 기준조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6시기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화라는 말에 여러분 꼭 구분해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의 정말 그런 어떤 그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물학적 진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테크놀로지의 진화예요. 기술적 진화. 그걸 한꺼번에 이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진화의 역사가 6시기인데 지구의 장대한 역사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제1기가 이제 물리학과 화학, 이 빅뱅의 시기죠. 그리고 제2기가 이제 생물학, 생명 탄생의 시기고 제3기가 뇌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제4기에 뭐냐면 바로 이게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그리고 제5기는 기술과 인간지능의 융합. 예. 뭔가 이제 인간 기계의 융합이죠. 6기는 우주가 잠에서 깨어난다. 뭐 굉장히 신비롭죠.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그 정신성의 개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는 뭐가 군림을 하고 지배를 합니까? 테크놀로지가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고하신 그 스티븐 호킹이 BBC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그러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규제할 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살상무기 로봇은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서 금지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기계가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냥 특이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적 특이점은 이 6시기 중에 몇 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제4기에서 제5기 사이에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테크놀로지의 아주 수학 과속의 법칙에 의한 엄청난 지수함수적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5기로 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5기죠. 이 진화는 기술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고, 이 진화의 원리 자체도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본인이 직접 만든 겁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만 봐도, 그리고 이제 현대에 아주 이 진화론의 대가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제5기가 되면은요, 결국은 그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이제 초월하면서 결국 어떤 이 테크놀로지, 이 기계지능이 자율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이제 많은 뭐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도 그랬었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레이 커즈와일 자주 나와야죠. 진화 과정이 가속적이다라는 현상.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수 함수적 진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산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지수 함수적으로 등비수열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술 진화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직접. 네. 그러면 이 특이점의 원리 중에 하나인 수학 가속의 법칙이 전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제하는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의 전신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갖다가 보편적인 진화 법칙으로, 여러분 이거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막 함부로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거나 이런 거는 엄청난 정당화의 과정들, 논리적 정당화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 그냥 얘기해 버리면 이건 무슨 대가 아니면 사기꾼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논증하고 있느냐, 아니면 썰을 푸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진화 법칙으로 일반화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레이 커즈와일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 어디에서 연원하느냐, 처음 시작은 뭐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965년에 인텔사의 이제 결국 CEO가 되는데, 이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무어의 법칙이 있었죠.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의 이제 발달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성비를 보면은요, 이 발전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그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메모리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의 컴퓨터 기술의 발전 정도는 배로
발전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무오해 법칙이 그럼 필요한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정보 관련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시면 이 무오해 법칙을 근거로 해야만 나중에 그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비를 투자하는데 만약에 4년 뒤다, 5년 뒤다 그러면 그때의 그 설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발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이 법칙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설비 투자해서 그 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3세대인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1세대로다가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무오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산업 CEO들에게 그런 어떤 설비 투자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 레이 커즈와일이 자신의 책에서 이 무오해 법칙이 정말 뭐 엄청난 그 진짜 하나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도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지금 그 레이 커즈와일이 1998년부터 거의 1999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냐? 그건 여러분이 지금 그 매년 초만 되면 그 아카데미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그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그 할인 혜택이 나오는 그런 시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싸졌나요? 뭐 물론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성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뭐 저렴한 그 컴퓨터들도 있고 물론 이제 신제품이 아닌 경우는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죠.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오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법칙화할 수 있는 이런 보편화할 수 있는 법칙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 기술 발전이 이렇게 뭐 또 배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뭐 한시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그런 경우들이 초기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레이 커즈와일은 그거 봐라 이게 무오해 법칙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기술적 진화까지 거기에서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무오해 법칙이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굉장히 그 수학 가속의 법칙의 등장에 유인이 됐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은요. 자, 레이 커즈와일의 가설인 수학 가속의 법칙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 스티븐 제이 굴드의 프라우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한번 농박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프라우스 이 스티븐 제이 굴드는 아주 뭐 대가죠. 진화론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어떤 현대 진화론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주는데요. 재밌는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제이 굴드가 사실은 상당히 그 암울한 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하게 됐는지 사실 뭐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갖고 있는 허점들을 그러니까 정말 지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서 결국은 이제 건강을 되찾는 그런 과정까지도 역시 공부는 그렇게 자기 삶이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사할 타자가 왜 지금 이렇게 사라졌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이 프라우스에서 얘기하는 거 진화론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뭡니까? 진화론은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보 개념은 상당히 근대 이후에 등장한 그러한 열망이고 성향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진화를 진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이 나오고, 이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에 가서 어떤 인종주의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런 생물학적인 근거로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허버트 스펜서는 그런 그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인 거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사다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사슬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나뭇가지 분기하듯이요. 찰스 다윈도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진화 계통에 대해서도 그런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어떤 열등하고 그 우월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슨 무호의 법칙에 따른 수학 가속의 법칙, 그래서 지수 함수적 폭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굴드가 이 프라우스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어떤 원리를 추상화하고 막 이러는 거, 평균값을 구하는 거, 그거 플라톤적인 전략이다.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 진화는 어떻습니까? 우연적이고 우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수학 가속의 법칙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연의 진화가 지수 함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굴드는 뭐냐? 진화는 어떤 진보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고 우발적이다. 즉 뭡니까? 지수 함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 여러분한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은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제도 해가 떴고 그저께도 떴고 그저께도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필연적 진리입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결정적으로 따라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납 추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반드시 100% 결정적으로 보증하지 못하죠.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귀납 추론인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연역적 진리로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이 법칙이 사실 논박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현자의 도리인가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단하고 특이점이 온다,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더 할 수 있지만, 이 대표적인 거 이렇게 여러분하고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